요즘 뉴스에서는 연일 폐업률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폐업자들 중에 무려 60% 이상이 재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과 창업, 한마디로 순환 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폐업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영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갑입니다. 강종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정원입니다. 폐업률이 예전엔 60%, 네. 그러다가 65%, 이제 70%가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폐업합니까? 올해 뉴스에 보게 되면 거의 한 87.9% 정도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곳 중에 9곳이 지금 폐업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많이 폐업한다는 건 그만큼 정말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통계를 만들어봤어요. 네.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한 시점에 이제 같이 창업한 업체들만 가지고 이게 몇 년을 가나 네, 요걸 네. 한번 따져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이렇게 작은 스포츠 센터, 네. 뭐 PT샵 이와 같은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5년 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100개가 창업했는데 이때 몇 개가 살아있나 네. 봤더니 거의 뭐 한 83개가 망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 다음엔 봤더니 또 이제 음식점, 네. 뭐 음식점도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100개 중에 82개가 망하고 한 뭐 18개 정도 네. 살아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 정리가 되는 이유는 참 많겠지만 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보면은요, 최저임금 상승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임대료 상승.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내가 매출은 고정되어 있는 만큼 그렇죠. 임대료에 치여가지고 결론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자 경제가 좀 약간 위축돼 있다. 왜냐면 너무 힘들다 하니까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못 하고 있는 입장이 돼 버렸어요. 괜히 나중에 가서 내가 이 돈이 없어서 큰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사업자 주체 문제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는 하다 보니까 묻지마 창업이라고 이런 무분별한 창업 자체가 폐업의 원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수록 높아지는 자영업자 폐업률. 폐업자의 절반 이상은 또다시 재창업을 준비한다는데 폐업을 완벽히 준비한다면 재창업에 도움이 된다? 사업 정리의 실전 가이드를 파헤친다. 재창업을 성공시키는 폐업 준비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사업 정리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끝까지 몰렸을 때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끝나게 되고 도망치듯이 짐 싸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폐업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업 기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돼서 네. 정리를 하는 거니까 손실이 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정리하는 기술에 따라 손실이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 3번 폐업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요 정도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뭐가 들어와. 그렇죠. 예. 실수해서 오히려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네. 그러한 손실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를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폐업을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양도양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네네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던 그렇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양도양수를 할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3개월부터 준비를 해라. 내가 폐업 시점 마감 3개월 이전부터. 왜냐하면 3개월이란 기간을 잡아놓는 거는 내가 양도양수를 한다 그러면은 목 좋은 장소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목이 좋지 않은 장소에서는 양도양수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양도양수를 할 경우에 주변에 가까운 공인중개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 이용할 때 일정 거리를 두고 공인중개사를 이용해라. 이것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상가, 내
사업장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게 네. 되면은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나요. 저 사람이 폐업을 하게 됐다. 요 소문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자체도 어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한 블럭만 넘어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때 여러 군데 매물을 내놓지 마라. 왜요?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 군데 내놓으면요. 이게 뭐 사업장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금매물이다, 이거. 금매가 되는구나.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 내는데, 야, 가가지고 뭔가 조정을 대해보자. 이런 데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하던 매장이 뭐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겠다. 네. 이럴 때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건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나타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문가임을 자처하시면서 뭐 광고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조건으로 넘겨줄 테니까 광고비를 주면 내가 얼마 기간 안에 이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거나 또는 컨설팅비가 필요하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받아줄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듣자마자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도와준다고 해놓고서는 광고비 달라고 하고. 점포 양수하고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직접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 지 1년 만에 이런저런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김소상 씨. 이대로 가게 문을 열어두고 있자니 매출 손실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점포 양도 양수전에 문을 닫으면 양수인 확보가 어렵진 않을까? 가급적이면은 사업장 자체는 열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업장이 비어있게 되면은 누가 찾아와도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일명 타짜라 그러는데 타짜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합니다. 오히려 돈 들여서. 그렇죠. 약간의 수선을 해주는 거예요. 왜? 권리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사업장을 비우지 말고 가급적 청소를 하든 뭘 하든 사업장을 꾸며라. 그게 내가 나가는 길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사업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잘 또 이야기가 돼서 양도양수인이 이제 결정이 돼서 계약을 할 때 먼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네. 보통 이제 양수자를, 그러니까 양수자를 내가 확보를 했을 때는 네. 양수자를 통해서 내가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양수자 확보를 못했을 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하루만 임대료가 밀려도 임대인이 계속 전화 와서 빨리빨리 임대료 넣으라고 그렇죠. 난리를 치다가 계약 만료로 나가는 시점에 대해서 임대인이 전화를 안 받아요. 월세를 하루 지났다고 막 전화해서 막 다그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면 경매 걸어야죠. 그렇죠. 맨날 저 욕하고 막 나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손님 2테이블 왔더니 여기 와가지고 왜 월세 안 주냐고 이러면 그냥 걸어버려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임대인한테 나간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연장 되는 거잖아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네. 자동 연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 기간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대해서, 양도양수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부동산에서 내놨다.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임대 보증금의 반환에 대해서 네. 어느 시점에서 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내가 통화를 한다 그러면 통화에다가 저장이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요.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월세 안 내도 돼요? 아니요, 내야 돼요. 왜요? 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계약 종료됐어요. 나 나갈 거예요. 근데 그게 임대료를 안 받는 임대인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뭐 이제 한 카페가 폐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업한 뒤에
우리 철거 보수 공사를 해야 않습니까? 그 보수 기간에 대한 임대료까지 책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임대를 못 놨다. 그래서 보수한 기간까지 임대료를 줘라라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임대가 종료돼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나갈 시점에 대해서 어느 녹취던 문서상으로 뭔가 받아라.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반환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 환산보증금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임대 이후, 그러니까 1년 안에 내가 임차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제 계약이 돼서 가게 이제 넘기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속소하게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럼 계약서 빨리 쓰고 해야 되는데 왜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써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는요, 권리금에 대한 보호예요. 네. 권리금에 대해서 예전에 뭐 용산 사건이라고 한번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권리금 보호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요새 좀 간혹 이제 나오는 문제가 어떤 이제 지하 상가나 이런 데에서 권리금을 없애겠다. 그럼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내가 권리금을 넣고 들어갔는데 그 권리금에 대해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 계약서는 꼭 어떤 규정으로 써라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가급적이면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한 가지 문제가요. 가게 자체를 이제 파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동고동락하면서 사장님 월급 늦게 주셔도 돼요. 사장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같이 지내왔던 직원. 이 직원도 야 가게 팔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제 사업하시다가 폐업하게 되면 나도 짜증난데 야 다 모여봐. 언제 몇 월 며칠 우리 문 닫을 거야. 이렇게 가시는 분도 많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서면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퇴직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처리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하면은 네. 나중에 재창업을 할 때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좀 안쓰러운 얘기긴 한데 사장님이 자기 가져갈 돈도 못 가져가요. 그러면 당연히 직원 줄 돈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파산해버렸어.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는 관계가 끝나나요? 아니죠. 파산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 임금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노동위원회 고발을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려요. 네. 보통 근로기준법 위반에 걸리면은 한 10%에서 20%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 벌금이 떨어집니다. 근데 직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상습적이다, 이게 악덕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50% 이상의 벌금도 과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부분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보통 이제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퇴직금 문제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보거든요. 퇴직금? 예. 내가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 주세요. 근데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네. 1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만 퇴직금이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기업들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임금에다가 퇴직금을 같이 섞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냥 너무 힘들어서 돈 자체가 없어서 퇴직금 못 주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일 발생하죠. 네. 그럼 누가 책임져 줄까요? 사장님이 책임을 못 지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다. 사장님의 친인척? 그러면 더 좋은데. 국가에서 이런 네. 걸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많이 못 들어본 네. 단어인데요. 체당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체당금.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뭐 폐업했는데 네.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국가가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영자가 만약에 지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망한 기업들의 직원들에겐 네. 국가에서 퇴직금과 같은 것들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폐업할 때는 그럼 폐업자 등록을 합니까? 폐업 신고를 해야죠. 폐업 신고. 예.
똑같습니다. 폐업 신고는 기존에는 우리가 시군구나 아니면 세무서 가가지고 각각 기관마다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간편화 제도라고 생겼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여러 군데 이용하던 거를 시군구나 아니면은 세무서 네. 어느 곳에 한 곳에만 신고를 하면 서로 부서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폐업을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오.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아, 폐업 신고가요? 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다 알고 계시죠? 네, 알죠. 거기서 뭐 이제 부가세 신고도 다 네네네. 하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도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 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또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세금이 또. 그렇죠. 이게 나는 이제 이 장사 접었으니까 끝 몰라. 아니 난 그거 뭐 사업장도 이제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세금 안 내면. 이렇게 끝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가세에 대해서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초기에 사업장을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인테리어 비용이나 모든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환급 자체를 다시 토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신고를 해서 마무리까지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면허를 발급한 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면허 취소 신고를 또 하셔야 돼요. 면허 같은 경우는 보통 매년 1월 1일마다 갱신을 하는데 네. 면허 갱신이 되면 또 가산금이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일까지 한번 제가 당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다 보면 거기 부가가치세를 제가 저 거래 상대방한테 네. 사면서 주잖아요. 그럼 저분이 이제 부가세를 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저하고 거래를 해서 부가세를 받으셨으니까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폐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정리했는데 이분이 세금을 안 내시고 부가세를 안 내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저한테 날라옵니다. 왜요? 너 저기다 진짜로 세금 줬니? 그 세금을 줬다는 걸 저보고 입증하래요. 그러면 그 서류 만약에 그냥 화난다고 다 태워버렸으면.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죽음과 세금. 그렇죠. 그래서 이 폐업을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국가에 내는 세금과 이런 공과금들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도 네.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이 알류창업에서 세무 상식할 때 참 힘들었어요. 어려웠고. 근데 이때 가장 어려웠던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직접 질문한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끝에 폐업 신고까지는 했지만 김소상 씨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난관이 버티고 있었으니 바로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 물품과 집기들. 과연 이 물건들을 매각하는 것이 좋은 걸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잔존재화라 그러는데요. 내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남아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들은 내가 매입으로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매입이 결론은 수익으로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업을 할 땐 가급적이면은 잔존재화를 다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세금으로 다시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저도 뭐 폐업하면서 그거 팔아봤지만 네. 진짜 싸게 가져가요. 나는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가져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잔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가 인정되는 금액이 커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욕심 버리고 한 번에 정리를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가 이게 참 종합소득세가 무서운 게 5월 달까지 장사하고 폐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잊고 이제 한 7개월쯤 폐업의 아픔을 이제 잊었어. 그래 됐어.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 한 1년이 지났어. 5월 달이 됐어. 1년 전에 돈 번 거 내놔야지 하고서는 종합소득세가 다음 연도에 날라와요.
그래서 마치 기분상으로는요, 폐업하고 2년 뒤에 내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내가 10월 1일 날 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의 네. 수익을 내년 5월 5월에. 1일부터 5월 31일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것도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꼭 신고하시고 지나가야 된다, 또. 폐업하신 분들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참.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사실 국가에서 정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난다고 이렇게 폐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지원책 이런 건 또 없나요? 있죠.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폐업에 관한 데에서 네. 내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폐업하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뭐 양도양수 문제도 있고, 뭐 세금 관련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내가 이걸 몰랐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뭐 저렇게 복잡해. 네. 이거 폐업하는 게 창업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 그러니까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가 결별을 했어요. 이별을 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터넷 여기저기서 여친과 1년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사진 막 날라와. Congratulations.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일일이 내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익숙하지 않고 네. 또 방심했다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보시니까 맞아요. 네.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원받을 때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네. 있어요. 이게 분야가 있습니다. 폐업도.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일반 분야가 있고요. 네. 세무 분야가 있고요. 부동산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원을 요청하실 때 네. 가능하면 세 분야를 동시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만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이것도 나 필요해요. 이거 안 받아줍니다. 일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연계 지원이라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일반 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일반에서 연계 지원을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연계 지원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연계 지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철거 복구비에 대한 비용 지원이 나옵니다. 얼마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내년에 또 상승된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100만 원이라는 건 정말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럼요. 난 못 받았잖아. 난 못 받았어. 배가 또 아프려고. 에이,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로요, 주변에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꼭 이거는 조언해 주세요. 이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분야 들어가지고 일반에서 이 연계까지도 체크를 해주시면 폐업할 때 철거 비용도 조금 그래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꼭 무조건 많이 알릴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시는데 재창업률이 무려 60%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 다시 사업을 한번 도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면은 네. 자금 조달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폐업을 할 때 내가 결론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은 거의 소진된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 자금을, 재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렇죠. 찾을 수가 있나요? 네. 여러분 진짜 홈페이지 같은 거는 다 좀 메모해 놓으세요.
폐업 패키지가 있으면 뭐 성공 패키지도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그렇죠. 이제 어쨌든 누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망하고 싶어 망하는 사람은 그럼요. 없죠. 그러니까 망한 것을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네요. 그분들에게 특화된 지원 정책이죠. 야, 진짜 좋은 지원제도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꼭 메모해 둘 게 K-스타터, 그 다음에 재도전 지원센터. 요거 두 가지 사이트는 재창업을 할 때 꼭 한번 검색해봐라. K-스타트업. K-스타트업. 네. 그리고 재도전 지원센터. 재도전 지원센터. K-스타트업 재도전 지원센터. 여러분 진짜 홈페이지들 검색 용어들 무조건 정리하세요. 맞아요. 아, 오늘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꼬린 지점을 향해 뛰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 잘못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넘어질 때도 잘 넘어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뛸 때도 힘껏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나 지원이 좀 필요한 분들 있으면 꼭 이 정보들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난 진짜로 이거 진짜로 저는 100만 원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선전전에 이 지원 제도라는 자체가 웹상에서는 돌아가는데 누구한테 알려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포스터를 걸어놓고 어떤 걸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집 근방에 계신 분들 몇 분을 폐업을 시켜줬는데 이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걸 몰랐죠? 그런 얘기를 많이 전혀 하세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 때문에 아마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 아시게 될 이 것 같아요. 클립은 유튜브로 막 조회수 한 1000만에 나왔습니다. 예.